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우라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가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전면 통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서늘한 공기까지. 이 공간의 유일한 주인인 권지훈은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왕좌에 앉은 젊은 군주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책상 건너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민서 서류상 24살, 고아, 시골 마을 보육원 출신. 그의 비서가 몇 주간의 조사를 거쳐 찾아낸 그의 목적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자였다. 배경이 깨끗하다 못해 공백에 가까웠고 빛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순종적으로 보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원피스와 화장기 없는 얼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그녀의 보잘것없는 삶을 웅변하는 듯했다. 지우는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였다. 읽어봤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겠지.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아니, 그가 막 사들인 값비싼 물건에게 말하는 투였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동정이나 두려움, 혹은 탐욕이 번뜩일 것이라 예상했던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그 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묘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찰나에 사라졌다. 네, 모두 이해했습니다. 김민서. 아니, 사실은 오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료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워왔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Y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오서연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고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불행한 여자 김민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복수와 자유를 위한 그녀만의 전쟁의 서막이었다. 몇 년 전, 그녀의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작은 계열사가 하루아침에 적대적 인수에 휘말려 공중분해되었다. 표면적인 인수 주체는 다른 회사였지만 서연은 그 배후에 아우라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육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로 들어와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때마침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 그녀의 삶을 자신의 사업적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려는 것에 환멸을 느낀 서연은 가출을 감행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권지훈의 신부 찾기 프로젝트가 그녀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매달리고 최소한의 자비라도 구걸하길 바랐다. 그래야 자신이 이 게임의 완벽한 지배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일부러 더 잔인한 어조로 말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지. 첫째, 우리의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유효하다. 나는 너를 내 아내로 대할 생각이 없으며 너 또한 나에게 그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육체적 접촉을 요구할 수 없다.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너는 권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은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우라 그룹의 자산에 대한 너의 권리는 전무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빛났다. 경제적 활동의 제한이라 오히려 좋아. 그의 감시망 아래서 그녀의 자금줄을 완벽히 숨길 수 있을 테니.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아우라 그룹 전체를 몇 번이고 살 수 있는 돈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오만한 남자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이 계약의 모든 내용과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다. 만약 위반 시 너는 네가 짊어지고 있던 빚의 1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협박, 노골적이고 유치한 힘의 과시였다. 서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가 말하는 빚, 역시 그녀가 이 연극에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장치일 뿐이었다. 질문 있으나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드디어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돈 보석 아니면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구걸하려는 걸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돈이나 특권이 아닌 이 지옥 같은 계약의 끝을 물어보는 여자.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내 할아버님께서 완전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내 지위가 완벽하게 안정될 때까지 1년이 될 수도 3년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전적으로 내 결정에 달려 있어. 그럼 계약 종료 후에는요? 이혼하게 되겠지.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겠다. 네가 조용히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마치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을 하사하는 듯한 그의 오만한 태도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기 위함이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지훈은 또다시 그녀의 손에 시선을 빼앗겼다. 시골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았다는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희고 가늘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손가락과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 하지만 그 역시 사소한 부조화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서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 김민서라고 적힌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필체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마치 난초를 치는 듯한 우아한 곡선이 순식간에 그려졌다.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저 필체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교양과 교육을 받은 사람 특유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서명은 따로 배운 건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보육관 원장님께서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항상 바르게 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태연한 그녀의 표정 앞에서 지훈의 의심은 힘을 잃고 세우러졌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고작 여자 하나를 앞에 두고 너무 많은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계약은 성립됐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 비서가 나머지 절차를 안내할 거다. 내일 당장 저택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도록.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 그는 거대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할아버지의 성화와 이사회의 불안정한 시선들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었다. 김민서는 그의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장기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지훈이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한 가지 명심해도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산 내 소유물이다. 내 허락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서연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누가 누구의 소유물인지는 곧 알게 되겠죠. 권지훈 씨. 육중한 문이 닫히고 서늘한 사무실에는 다시 권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들인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왕좌를 노리는 호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미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성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긴 복도를 걸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성 진입 성공. 곧바로 답장이 왔다. 축하합니다, 아가씨. 하지만 항상 조심하십시오. 늑대 소굴입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보좌해 온 윤 비서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늑대 소굴 맞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소굴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그녀는 아우라그룹의 화려한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평범한 옷차림의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떤 CEO보다도 냉철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훈,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 그리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 나는 그 모든 것을 되찾고 밝혀낼 것이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심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권지훈의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말없이 응시했다. 아우라의 성이라 불리는 권씨 가문의 본가였다. 고전적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석조 건물은 주변에 잘 가꿔진 정원과 어우러져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다. 이곳은 앞으로 그녀가 감시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갈 황금 감옥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자 현관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짙은 회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저택의 안살림을 총괄해온 박 여사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차에서 내리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저렴해 보이는 원피스, 낡은 단화, 그리고 그녀의 전 재산인 듯한 작은 캐리어 하나, 박 여사의 입가에 스친 경멸의 빛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는 회사 일로 바쁘셔서 마중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 댁의 집사인 박선영입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그 안에는 바늘 같은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박 여사는 이 집안에 굴러들어온 이 근본 없는 여자를 결코 안주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첫 대면부터 분명히 하고 있었다. 수고 많으시네요, 박 여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허리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주눅 들거나 과하게 비굴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온한 태도였다. 박 여사는 순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몸을 돌렸다. 안으로 드시죠.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그녀의 뒤를 따라 거대한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사용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런 행색이라니. 회장님도 취향이 독특하시지? 얼마나 버틸까?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얼굴과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이 성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골동품들은 그 자체로 작은 박물관을 이루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치와 아름다움이 그 공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사모님의 방은 2층 동관 끝에 있는 방입니다. 박 여사의 설명은 간결했다. 동관 끝. 저택의 중심이자 주인의 공간인 서관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님용 객실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었다. 이 결혼이 철저한 계약 관계임을, 그리고 그녀는 이 집의 이방인일 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조치였다. 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연이 김민서로서 살았던 낡은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박 여사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이 댁의 아침 식사는 6없이, 점심은 12시, 저녁은 6없이 정각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보통 저택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니 사모님께서는 혼자 드셔야 할 겁니다. 회장님의 서재와 집무실이 있는 서관 전체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또한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외부인을 댁으로 들이거나 외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내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녀를 이 방 안에 고립시키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이런 반응에 박 여사는 마치 두꺼운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화를 내거나 최소한 불만이라도 표해야 정상인데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날 저녁, 서연은 거대한 식당의 긴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있었다. 12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차려진 것은 정식 프랑스 코스 요리였다. 하얀 장갑을 낀 하인이 은쟁반을 들고 와 그녀 앞에 놓인 접시의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에서는 값비싼 트러플 향이 풍겼다. 이것 역시 시험의 일환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복잡한 테이블 매너를 모르는 촌스러운 여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비웃으려는 의도가 뻔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릴 적부터 YS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온 혹독한 교육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종류의 커트러리 사용법, 각국의 식사 예절, 와인 페어링까지. 그녀에게 이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서연은 가장 바깥쪽에 놓인 생선용 포크와 나이프를 우아하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생선을 잘랐다. 와인잔을 쥔 손가락의 형태마저도 마치 교본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했다.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던 사용인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박 여사의 미간에도 옅은 주름이 잡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채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서다가 식당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복도에 놓인 장식품을 보는 것처럼 무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고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곧장 서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완벽한 무시였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이런 태도가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패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일수록 그녀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조경수들과 계절마다 피고 지는 희귀한 꽃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권지훈 그 자신처럼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열었다. 낡은 옷까지 몇 벌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얇은 노트북을 꺼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 YS그룹의 기술팀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몇 단계에 걸친 복잡한 암호 해제 절차를 거쳤다. 화면이 켜지자 그 위로 복잡한 주식 시세, 그래프와 암호화된 메시지 창이 떠올랐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낮 동안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의 가면을 쓰고 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는 YS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오서연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 내부 구조 및 인력 배치 현황, 1차 분석 완료, 보안 시스템 취약점 스캔 시작,
메시지를 보낸 그녀는 아우라 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몇몇 기업들의 내부 재무제표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권지훈이 알아내려는 진실을 파헤치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적들의 움직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그녀는 이 판의 모든 말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쟁취할 생각이었다. 권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성 안에 가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갇힌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조용한 신부,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아우라 그룹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 씨 가문의 분기별 가족 만찬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보이지 않는 칼날을 주고받으며 서열을 확인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소집 명령이 김민서에게도 떨어졌다. 오늘 저녁 본가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 너도 참석해야 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권지우는 신문을 본 채로 건조하게 통보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가 서연에게 먼저 말을 건넨 순간이었다. 내가 알아야 할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나요? 서연이 무심하게 물었다. 지우는 그제야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마.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서서 고개만 끄덕이면 돼. 쓸데없는 짓으로 내 얼굴에 먹칠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습니다. 서연의 순종적인 대답에 지우는 만족한 듯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협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 속에 숨겨진 계산을 읽지 못했다. 가족 모임,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내부 권력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재를 적들에게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훈의 비서가 준비해준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그를 따라 나섰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완벽한 자세와 기품 있는 태도는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지훈은 채오르는 그녀의 모습을 무심코 보다가 순간적으로 낯선 감정을 느꼈다. 촌스럽고 보잘것없어야 할 여자가 이상하게도 명품 드레스에 어울리는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만찬이 열리는 연회장은 이미 권씨 일가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모두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서서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누가 실세이고 누가 누구와 가까우며 누구의 눈에 야망이 서려 있는지를.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다. 지훈아, 이제야 오는구나. 옆에 있는 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재수씨, 권민석이었다. 지훈의 사촌형이자 아우라그룹의 전무이사인 남자.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질투심을 즉시 간파했다. 그는 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그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다. 형님, 와 계셨습니까? 인사드려. 내 아내, 김민서 씨야. 지훈이 마지못해 소개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무님, 서연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재수 씨, 전무가 뭡니까? 아주버님이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민석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지훈이가 복이 많아. 그의 친절한 태도 뒤에 숨은 칼날을 느끼며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민석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서연을 연회장 중앙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수많은 점들이 푸른색의 색조 변화를 이루며 우주와 같은 심오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작품이었다. 재수 씨, 이 그림은 할아버님께서 최근에 큰맘 먹고 구입하신 김황희 화백의 작품입니다. 어떠세요? 시골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셨으니. 이런 그림을 보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고향의 밤하늘이라도 떠오르시나요? 함정이었다. 교묘하고 악랄한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민석은 일부러 시골과 밤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녀의 출신을 조롱하고 미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촌스럽고 무식한 여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민석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서연의 팔을 잡아끌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아내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그림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없이 작품을 응시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직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다. 김황희 화백의 뉴욕시대 후기 작품이군요. 전면 점화 양식이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네요. 순간 연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시기 화백의 작품들은 단순히 자연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점과 선, 면이라는 순수한 조형 언어를 통해 우주적인 질서와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푸른색은 그냥 밤하늘이 아니라 그리움과 고독,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깊이를 동시에 담고 있는 코스믹 블루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점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제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민석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 예술의 해석은 자유로우니 밤하늘이라는 감상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걸작을 단순히 하나의 풍경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작가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심오한 철학적 세계를 너무 얕게 보는 것이 아닐까요? 아주버님, 완벽한 방역이었다. 그녀는 민석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얕은 지식과 무례한 의도를 만천에 드러내버렸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정말 시골 보육권 출신이 맞단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에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다. 가장 놀란 사람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연을 쳐다보았다. 필체, 식사 예절,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 수준의 미술 평론까지. 김민서라는 여자는 그가 알고 있던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이때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상석에 앉아있던 권 회장이었다. 헤어허, 새아가의 안목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 저 그림을 사면서도 저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제대로 배웠다. 권 회장의 칭찬은 서연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동시에 민석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석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훈 역시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는 서연을 붙잡았다. 잠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서연을 서재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대체 정체가 뭐야? 지훈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시골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가 어떻게 김환기의 뉴욕 시대를 논하고 코스믹 블루를 운운할 수 있지 솔직하게 말해. 누구냐고. 너? 서연은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던 보육원의 원장님께서 은퇴한 미술 교사셨다고. 그분 서재에 미술 관련 책들이 아주 많았어요. 워낙 읽을 거리가 없던 곳이라 심심할 때마다 그 책들을 읽었던 것뿐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변명이었다.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건가? 지훈이 비웃었다. 믿고 안 믿고는 회장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너무나도 셔연해서 지훈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에는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교묘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일수록 자신이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명심해. 내 눈은 너를 계속 지켜볼 거다. 만약 네가 나를 속이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 날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그에게 등을 돌려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권민석에게 확실한 경고를 날렸고 권지훈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경계하고 파헤치려 들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의 허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권지훈, 당신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당신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거야. 권민석과의 싸움에서 예기치 않은 승리를 거둔 후 김민서라는 여자는 권 씨 저택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 사용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얇은 유리병 너머에 있는 사람처럼 가까이 있는 듯하면서도 그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서연은 이 새로운 평판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 그녀는 저택에서의 일과를 만들었다. 오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온실의 식물들을 돌보는 것. 박 여사와 사용인들의 눈에 그녀는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시간과 돈만 많은 심심한 안주인의 전형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녀의 예측 가능한 동선에 안심했고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벗어난 곳에서 서연의 진짜 임무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가 소설책을 읽는 도서관은 사실 정보의 보고였다. 그녀는 권씨 가문의 역사, 아우라그룹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이 담긴 영암과 비즈니스 저널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그녀가 집중한 것은 몇 년 전, 그녀의 가족 소유였던 작은 화학거 회사가 헤르메스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 회사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했던 시점의 자료들이었다. 그녀는 만년필로 위장한 초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중요한 페이지들을 몰래 디지털화했다. 정원에서의 산책은 저택의 지리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권지훈의 서재로 향하는 가장 은밀한 경로를 머릿속 지도에 그려나갔다. 온실에서 식물을 돌보는 것은 그녀에게 위장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오서연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시골 여자의 가면을 쓰고 사용인들에게 교묘하게 정보를 캐내기도 했다. 박 여사님, 회장님은 원래 저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가 봐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박 여사는 무심코 그럼요. 사모님, 그 프로젝트에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서연은 그렇게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사건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권지훈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저택에 머물렀다. 본사 서버 전체 교체 작업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다.
서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그의 서재문이 하루 종일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후 3시, 서연은 박 여사에게 직접 만든 허브티를 회장님께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내로서의 당연한 도리처럼 보였기에 박 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쟁반을 든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안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연의 눈이 그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서류들 중 하나에 극비 텁시크레트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그녀가 찾고 있던 헤르메스 캐피탈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오지. 그는 서연을 지나쳐 서재에 딸린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자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쟁반을 내려놓는 척하며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단 몇 초의 시간밖에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헤르메스 캐피탈 관련 보고서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M&A건에 대한 실사 보고서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페이지 위를 움직였다. 복잡한 재무제표, 현금 흐름 분석, 기업 가치평가 모델.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데이터를 흡수하고 분석했다. 순간. 그녀의 눈이 보고서의 한 부분에 멈췄다. 인수 대상 기업의 우발 부채 항목이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독소 조항. 이것은 함정이었다. 겉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계약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보고서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한 아내의 가면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빛나는 YS그룹 후계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치평가 모델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예상보다 통화가 일찍 끝난 지훈이 발코니에서 돌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보고서에 쏟아져 있던 그녀의 강렬한 집중력, 전문가의 그것과 다름없던 날카로운 눈빛,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을 짚어내던 그 손가락까지. 그것은 결코 시골에서 자란 순진한 여자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김민서의 껍질 아래에 숨겨진 진짜 누군가의 편린을 목격했다. 서연의 온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본능적이고 빨랐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서다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일부러 떨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찻잔 받침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소란을 일으켜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어머 조회, 죄송해요.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는 줄도 모르고 이 숫자들을 구경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떨어진 사기 조각을 허둥지둥 주우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 그가 보았던 냉철한 분석가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먹은 여자의 얼굴. 그 극단적인 간극이 그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뭘 보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냥 이 그래프가요.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 부분은 회사의 예상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빨간 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꼭 꽃이 시드는 것 같아서 슬퍼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감성적인 해석. 김민서라는 캐릭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빛을 목격한 지훈에게 그 대답은 새빨간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거짓말이 너무나도 뻔뻔해서 오히려 진실보다 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서재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들켰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녀의 가면 아래 숨겨진 무언가를 그에게 들키고 말았다. 서재에 홀로 남은 지우는 그녀가 만졌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켰던 꽃이 시드는 것 같던 그래프. 그는 그 페이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교묘하게 숨겨진 우발부채 항목을 발견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이 함정을 알아챘던 걸까? 미술 평론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극비 M&A 보고서의 핵심적인 리스크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과 오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권지우는 자신이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장기말이 사실은 자신을 노리고 있는 상대편의 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이 권지훈의 서재에서 목격된 지 며칠 후 아우라그룹의 첫 번째 폭풍이 몰아쳤다. 시작은 이름 없는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다. 아우라그룹의 화학 계열사가 지방 공장에서 유해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해왔다는 사실과 허위가 교묘하게 뒤섞인 기사였다. 기사 자체는 조악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사가 뜨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수백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관련 내용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붙였다. 살인기업 아우라, 환경을 파괴하는 재벌과 같은 자극적인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내렸다.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익명의 기관 투자자들이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까지 투매에 가세하면서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속절없이 곤두박질쳤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권지훈과 아우라그룹의 위기관리팀은 쏟아지는 불을 끄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긴급 이사회에서 권지훈은 이것이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그룹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의도적인 공격임을 역설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권민석은 누구보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우는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파김치가 된 몸으로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사용인들은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큰일이 날 것처럼 숨을 죽였다. 오직 서연만이 이 모든 상황을 고요한 눈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아니, 관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YS그룹의 정보망을 통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도를 실시간으로 읽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를 조작하는 봇들의 IP 주소,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자금의 출처,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헤르메스 캐피탈의 이름까지 그녀는 지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권민석이 내부 정보를 헤르메스 캐피탈에 넘기고 그들이 아우라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지분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대규모의 금융 공격이었다. 지훈과 그의 팀은 눈앞의 화제에만 정신이 팔려
그 불길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털려는 진짜 도둑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지우는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법무팀장과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해명 자료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명을 발표할수록 그들은 더 신나서 물어뜯을 거라고요. 이건 뭔가 다른 게 있어. 여론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다른 급소를 노리고 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그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자신의 무력감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서재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는 게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지우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분노에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책상 한쪽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지러운 서류들을 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나직이 속삭였다. 제가 어릴 때 마을에 닭을 훔쳐가는 여우가 있었어요. 여우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여우를 쫓아갔죠. 지우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웬 뜬금없는 옛날 이야기냐는 듯 짜증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정말 영리한 여우는 닭을 훔치는 그 여우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우유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며 말을 이었다. 진짜 영리한 여우는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정신이 팔린 사이에 아무도 지키지 않는 조용한 채소 밭으로 가서 배추를 물어가는 다른 여우였어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여우? 닭? 그리고 채소밭? 그녀의 순박한 비유가 안개처럼 흐릿했던 상황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언론의 공격, 부정적인 여론,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딱 설이었다. 모두가 그 소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진짜 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채소밭, 즉 금융시장에서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약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연을 바라보았다. 미술평론, 재무보고서.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완벽한 전략적 비유까지.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지우는 곧바로 컴퓨터로 달려가 주식거래 현황을 띄웠다. 홍보팀과 법무팀이 여론전에 매달리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데이터였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거래 내역을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교묘하게 분산된 여러 개의 외국계 계좌를 통해 특정 세력이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흔적을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지우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의 어지러운 책상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얼마나 무서운 지성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자존심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우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거지?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을 어르신께서 자주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예요. 지우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덕분에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지금은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보다 그룹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즉시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불안감과 분노 대신 차가운 결단력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언론 대응은 잠시 보류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금을 동원해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연락해서 특정 외국계 계좌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여론전이 아니라 금융전쟁입니다.
지우는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어 방역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다시 전장을 지배하는 사령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그는 텅 빈 찻잔과 그녀가 사라진 문 쪽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김민서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나 장기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붕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의심은 이제 경외감과 뒤섞여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었다. 그 무기의 칼날이 과연 어느 쪽을 향하게 될지를. 권지훈의 성공적인 방어는 권민석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총우석 계집애의 어설픈 비유 하나로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헤르메스 캐피탈의 파트너는 전화로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고 그의 입지는 그룹 내에서 더욱 위태로워졌다. 분노와 초조함에 사로잡힌 그는 깨달았다. 어설픈 공격으로는 결코 권지훈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의 명성과 경력 자체를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다.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타 말이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더럽고 위험한 계략이 떠올랐다. 바로 권지훈이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M&A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내부 사보타주. 그는 아우라그룹의 전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M&A 실사팀에 압력을 넣었다. 그는 인수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 우발 부채액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보고서에서 누락시키거나 아주 미미한 리스크인 것처럼 축소하도록 조작했다. 이렇게 되면 훗날 M&A가 성사된 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은 총괄 책임자인 권지훈에게 돌아가게 될 터였다. 둘째, 부패 혐의 뒤집어 씌우기. 이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독침이었다. 그는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헤르메스 캐피탈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그 유령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M&A를 성사시키기 위한 리베이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권지훈인 것처럼 위조된 서류와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부실한 기업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인수를 강행한 부도덕한 총수. 이 프레임이 완성되는 순간 권지훈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권민석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서연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번 금융공격 이후 적들이 더욱 필사적으로 나올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YS그룹의 정보팀에 특명을 내렸다. 권민석과 헤르메스 캐피탈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를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YS의 정보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은 권민석의 암호화된 통화 내역을 감청했고 그의 모든 금융거래를 추적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권민석이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으며 헤르메스 캐피탈과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보고를 받은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악랄한 범죄였다. 금융 손실은 만회할 수 있지만 부패라는 낙인은 한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즉시 반격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YS그룹의 M&A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우라그룹이 추진 중인 M&A 건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2차 실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녀가 지난번 지훈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우발 부채 항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그녀의 보안팀은 유령호 회사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가 권민석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위조된 서류의 원본을 찾아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긴장감은 저택 안에서도 감돌았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M&A 관련 서류들을 재검토하며 혹시 모를 함정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서연의 비밀 작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도서관에서 정보팀이 보내온 긴급 보고서를 자신의 암호화된 노트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유령호 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 순간이었다. 그녀가 화면에 완전히 몰입해 있던 그때, 예고도 없이 도서관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아직은 재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쾅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은 분명히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암호화된 텍스트들을 스쳐 지나갔다. 도서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뭘 보고 있었지? 지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 그냥 해외 소설 사이트에서 연재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빠져 있는 게 있어서. 서연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둘러댔다. 소설 사이트가 그렇게 복잡한 그래프로 되어 있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만약 그가 지금 노트북을 열어보라고 강요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비서실장의 긴급 보고였다. M&A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서연을 한번 쏘아본 후 혀를 차며 전화를 받기 위해 몸을 돌렸다. 무세운 일리야? 그가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서연은 재빨리 노트북을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양쪽 진영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권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권지훈의 부패 혐의를 입증할 모든 위조 증거들이 아우라그룹의 감사팀과 주요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전달될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이면 권지훈의 신화는 막을 내릴 것이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보안팀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유령호 회사를 설립할 때. 권민석이 자신의 대리인과 통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 대리인이 권민석에게 받은 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완벽한 증거였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권민석, 당신이 파놓은 함정은 아주 깊고 어두웠지.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야. 그 함정의 진짜 주인이. 당신이 될 거라는 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우라의 성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속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는 각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패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민석이 계획한 폭풍이 아우라그룹을 덮쳤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린 이메일 한 통이 그룹 감사팀과 법무팀, 그리고 주요 이사진에게 동시에 발송되었다. 그 안에는 권지훈 회장이 현재 추진 중인 M&A와 관련하여 헤르메스 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입증하는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과 이메일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소문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권지훈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감사팀은 회장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생을 그룹에 헌신했던 늙은 임원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내부의 배신자 한 명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마치 권지훈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하늘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를 쏟아냈고 천둥이 도시를 뒤흔들었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했다. 그는 비서실장의 전화도 변호사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병과 텅 빈 잔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완벽한 후계자, 흠없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과 파멸뿐이었다. 그는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방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팀은 권민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왔고 그가 터뜨린 폭탄의 위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지훈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가족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는 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교활한 함정에 빠진 고립무원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전략적인 계산을 떠나 인간적인 연민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와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스 나가.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문에 등을 기댄 채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누구도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혼자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두웠고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은 넥타이를 푼 셔츠 차림으로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그가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잔 조각들을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꾀꿀, 좋지. 이게 위대한 아우라 그룹의 왕, 권지훈의 마지막 모습이야.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겼다고. 그는 마치 서연이 없는 것처럼 혼잣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느낄 수 있는 지독한 외로움,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까지. 그는 권민석이 언젠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하고 잔인한 방법을 쓸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해결책이나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자신에 만들어진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진실된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무언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쓴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진짜 벌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은 지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 주었다.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립감.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바깥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재 안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계약도, 아우라 그룹도, YS 그룹도 없는 그저 상처받은 한 인간과 그를 위로하는 다른 한 인간 사이의 진실된 교감의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담긴 조용한 힘을 보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공감이었다. 그 순간 권지훈의 마음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리에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신뢰라는 이름의 감정일지도 몰랐다.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지우는 극도의 피로감에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몸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오만하고 냉정했던 총수의 가면 아래 상처받고 지친 한 남자의 맨얼굴이 있었다. 서재문을 닫고 나오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그에게 접근한 것은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말았다. 임무와 감정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또 다른 예고편과도 같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권씨 저택에는 기묘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권지우는 서재 소파에서 눈을 떴다. 누군가 덮어준 담요에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밤의 절망감은 폭풍과 함께 씻겨나간 듯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맑았다. 그는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연이 먼저 와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의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탓일까? 둘 사이를 감싸던 얼음장 같은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잘 잤어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김민서를 향한 그의 말투에서 처음으로 가시가 빠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도요. 바로 그 순간 집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와 지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우라그룹 이사회 명의로 발송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였다. 날짜는 이틀 후. 안건은 명확했다. 권지훈 대표이사 회장 불신님 및 해임의 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 소식은 즉시 증권가를 통해 퍼져나갔고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권지훈의 시대가 끝났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궁지에 몰린 호랑이처럼 그의 눈빛은 차갑고 맹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하더라도 싸우다 죽을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을 소집하고 법무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조작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적의 준비는 너무나도 치밀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개의 연설문을 준비했다. 자신을 변호할 연설문과 만약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경우를 위한 마지막 연설문이었다. 권지훈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YS그룹의 비밀 안가를 자신의 작전실로 삼았다. 권민석 전무의 통화 녹음 파일, 음성 변조, 해제 및 원본 대조 작업은 끝났나?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YS의 정보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아가씨,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권민석의 목소리가 맞다는 성문 분석 결과까지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은 언론사에 보낼 내용 증명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료는 준비됐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준비 상황을 체크한 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YS그룹의 총수, 그녀의 할아버지 오 회장이었다. 그래, 내 말괄량이 손녀딸. 집 나간 지 몇 달 만에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도움을 구하는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YS그룹의 후계자로서 아우라그룹의 현 상황과 권민석의 계략,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방역의 시나리오를 냉철하게 브리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에 YS그룹의 이름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오 회장의 묵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헤허허. 과연 내 손녀답구나. 새 장 속에 가둬두기에는 너무 큰 그릇이라 생각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판을 흔들어 보거라. 이 하레비가 뒤를 봐주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은 권지훈 그의 마음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내일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에 맡기는 것뿐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치고 고독해 보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지훈이 창밖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서연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지훈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가장 큰 폭풍이 때로는 가장 맑은 하늘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의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지훈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런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냥 저를 믿으세요. 그 순간 지훈은 모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그녀를 믿고 싶어졌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에게 불가능한 희망의 한 조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마주잡았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권지훈은 전사처럼 그의 가장 날카로운 수트를 입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서의 소박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힘있고 우아한 그러나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디자이너의 수트. 그것은 여왕의 등극을 예고하는 미묘한 변화였다. 두 사람은 함께 저택의 문을 나섰다. 문 밖에는 그들의 운명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옆에 나란히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패배를 앞둔 외로운 왕과 그의 곁을 지키는 정체불명의 여인.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몰락의 서곡이 아니라 거대한 방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우라그룹의 대강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모든 눈과 귀를 대변하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들끓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아래 권지훈은 그의 옆자리에 앉은 서연과 함께 모든 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꼿꼿했지만 외로워 보였다. 반면 연단에 선 권민석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는 슬픔과 비통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사촌 동생을 제 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조작한 증거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권지훈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M&A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꾸며진 이메일, 그리고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진 실사 보고서까지.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권지훈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여기저기서 고성과 비난이 터져나왔다. 권지훈은 담담하게 연단에 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구체적인 반박 증거 없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지고 있음을,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권민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임시의장이 불신임한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얼음처럼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갈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소리의 근원지는 권지훈 회장의 조용한 아내, 김민서였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군데 회장 부인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권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김민서 씨, 여긴 당신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오. 당장 자리에 앉으시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자신이 가져온 작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음성 분석 그래프와 함께 재생되는 녹음 파일이었다. 그래. 유령거동 회사는 내 이름이 아니라 권지훈의 이름으로 만들어.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거야. 이번 기회에 그놈을 완전히 끝장내 버릴 거라고. 권민석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경악과 혐오로 바뀌어 권민석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의 방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헤르메스 캐피탈의 자금이 권지훈이 아닌 권민석의 대리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비밀 TF팀이 작성한 2차 실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그 안에는 권민석이 숨기려 했던 독소 조항의 실체와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권지훈은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기업을 떠안을 뻔한 피해자였음이 만천에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권민석의 모든 거짓말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해부하고 폭로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어 이제 모든 분노의 화살은 권민석을 향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권민석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짓말 다 조작된 거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권지훈이 어디서 데려온 근본도 없는 시골뜨기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이것이야말로 서연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카메라와 청중,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권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여왕의 위엄이 담긴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 이름은 김민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등 뒤의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5대 그룹, YS그룹의 공식 임원 현황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회장 오서연이라는 이름 옆에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저는 Y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부회장인 오서연입니다. 대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권민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카메라는 오직 한 사람, 권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의 우아한 필체, 완벽한 테이블 매너, 전문가 수준의 미술 평론, 재무 보고서를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여우의 비유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하나의 거대한 충격 속에서 재앙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이 돈으로 사들인 장기말, 순종적인 시골 여자라고 믿었던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YS그룹의 후계자였다니,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니. 서연은 장래의 충격이 가라앉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최후의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YS그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아우라그룹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권지훈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명하기 위해 아우라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대규모 자금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완벽한 지배 선언이었다. 헤르메스 캐피탈의 적대적 M&A 위협은 이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는 한순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망연자실한 권민석을 끌고 나갔다. 주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권지훈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연단 위에 서 있는 한 여자, 오서연, 자신의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경외와 불신, 그리고 자신의 세상 전체가 뒤집혔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뒤섞인 눈으로. 여왕은 왕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외통수 체크메이트로 몰아넣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세상은 뒤집혔다. 권민석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헤르메스 캐피탈은 YS 그룹과 아우라 그룹의 공동법적 대응에 직면하여 존폐의 기로에 섰다. 권지훈 회장의 미스터리한 아내, 사실은 YS 그룹의 후계자 오서연 부회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온 오프라인의 모든 뉴스를 뒤덮었다. 하지만 권지훈에게 외부의 소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 오서연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의 그 어떤 침묵과도 달랐다. 거대한 충격과 수만 가지의 질문,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권력의 균형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광대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재로 향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고 변화하고 또 뒤집혔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진지했다. 단 한마디,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왜 모든 것을 숨겼는지, 왜 하필 나였는지, 왜 이 모든 일을 벌였는지. 서연은 창가에 서서 이제는 평온해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YS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벗어던지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가출했던 이야기. 그리고 몇 년 전 자신의 가족과도 같았던 작은 계열사가 헤르메스 캐피탈에 의해 무너졌을 때 그 배후에 아우라 그룹이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이야기까지. 당신과의 계약 결혼은 이 성차의 심장부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어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녀는 말을 이었다. 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그 적대적 M&A는 당신의 아버님께서도 반대하셨던 일이고 당신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걸. 모든 것은 권민석 전무와 당시 부패했던 임원들이 꾸민 짓이었죠.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자신을 의심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를 덮쳤다. 바로 죄책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 할 때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오만과 통제로 그녀에게 더 큰 감옥을 선사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얕잡아보고 내 소유물처럼 취급했던 거, 내 오만함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는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한 지배자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후회와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랑에 빠졌던 건 YS그룹의 대단한 후계자 오서연이 아니었어. 폭풍 후 치던 밤, 외롭던 내 곁을 지켜주던 여자, 어리석은 내게 여우 이야기를 들려주며 길을 알려주던 지혜로운 여자, 내가 가장 비참했을 때 유일하게 내 아픔을 이해해주던 김민서라는 여자였어. 물론 그 모든 게 당신이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내 마음은 그때 이미 시작됐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계약이 아니라. 진짜 관계로.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이 차가운 성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온기를 발견했다. 폭풍 속에서 드러난 그의 연약한 모습.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던 진지한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냉정한 총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을 봤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지우는 서재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한때 자신의 권력을 상징했던 그 종이 뭉치가 이제는 부끄러운 과오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는 계약서를 들어 두 사람의 눈앞에서 힘껏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날렸다. 이 계약은 무효야. 그는 새하얀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서연의 앞에 놓았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 계약서의 조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았다. 총수와 그의 위장신부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셔로서. 지우는 펜을 들어 새로운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을 써 내려갔다. 제1조 권지훈과 오서연은 인생과 사업에 있어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한다. 그는 펜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미소와 함께 두 번째 조항을 써 내려갔다. 제2조 서로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둘만의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제4조 다투더라도 절대 각방은 쓰지 않는다.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 찼던 계약서는 이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과 사랑의 맹세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오만했던 총수는 한 여자를 통해 겸손과 사랑을 배웠고, 복수를 꿈꾸던 여왕은 한 남자를 통해 용서와 행복을 찾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위대한 구원이 되었다.